국가가 움직이는 밸류체인 재편에다가 만약에 내가 투자할 경우는 훨씬 더 뭐랄까요? 확률이 높고 안정성이 높은 투자가 되겠죠. 틀릴 수 없는 확률에다 투자하는 게 좋은데 틀릴 수 없는 확률이 뭐냐? 사이즈가 좀 충분히 되는 한 3개 정도가 좋겠고 아무튼 간에 약간 대중의 시선이 너무나 몰린 곳이라면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것처럼 안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대표님께서 좀 다양한 시각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잘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자,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은 내년이 왔을 때 좀 본격적으로 좀 성장할 만한 그런 섹터라든지 분야는 어디 있는지 알아보는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 관점에서 나온 얘기가 40년 만에 탈세기화, 블록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리쇼어링 트렌드가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예전에는 저렴한 국가, 뭐 중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물품을 생산을 했다라면은 리쇼어링 관점에서 뭐 미국, 유럽, 선진국이라든지 그쪽으로 지금 생산 공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인건비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자동화 기기 이쪽 산업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너무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 도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세계화, 탈세계화는 반복적으로 일어나 왔는데요. 2010년, 그러니까 1910년도에서 한 40년대까지 일어났던 그 탈세계화 관련된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화가 왔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탈세계화가 왔고, 그 다음에 세계화가 왔는데, 이건 전부 다 거의 패권 전쟁과 같이 맥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 우리가 가장 기억나는 일본이라는 국가를 G2로서 누르기 위해서 일본의 엔화를 강세를 띠게 해서 했던 그런 시기에 또 미국의 패권 전쟁의 흐름에 따라서 나머지 일본이 아닌 나라들을 지원하는 모습 그때 사실 수혜를 입은 게 한국이에요. 일본의 반도체를 뺏어서 네. 한국과 대만에게 줬죠. 그때 중국도 수혜를 입었던 거고. 네. 결국 집중적으로 중국에게 혜택을 줬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중국이 올라와서 이제 중국을 눌러야 하는 시기가 오니까 이렇게 되면 또다시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나머지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또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상승시키는 이게 벌써 3번째 반복되고 있는 거죠. 나라만 바뀌고 지역만 바뀌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탈세계화를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미국이 조금 더 진화된 의견을 갖게 된 게 뭐냐? 밸류체인이라는 거를 이전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세계화 흐름에서 봤을 때 글로벌 밸류체인은 가장 효율성을 지향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패권 전쟁에서 봤을 때 그런 패권을 잡을 수 있는 논리로 이 밸류체인을 재편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이란 단어를 머릿속에 앞으로 한 2년, 3년 동안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단어라는 그걸로 지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재편될까? 네네. 이게 재편이니까 뭔가 하여튼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 부각되는 기회를 찾는 것이 가장 지금 뭐 내년도 1분기냐 2분기냐 뭐 이렇게 다룰 때 통화정책이니 뭐 이런 걸 다루지만 그런 어떤 침체나 이런 거를 같이 맞춰서 움직일 수 없는 다급한 상황이 국가예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을 하는데 야 경기가 지금 안 좋잖아. 침체가 안 좋으니까 지금은 좀 참았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할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는 동안 모든 반도체든 뭐든 이런 거 다 뺏길 텐데 지금 이 상황이라도 중국은 이 제로 코로나 때문에 이 난장판이 돼 있는 상황이 돼도 중국은 계속 패권 전쟁을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년도에 침체가 깊어지냐 안 깊어지냐조차도 이 밸류체인 재편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될 거고 그럼 그 침체가 깊어지는 거에 의해서 내가 예상보다 사실 투자가 효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반면에 이 국가가 움직이는 밸류체인 재편에다가 만약에 내가 투자할 경우는 훨씬 더 확률이 높고 안정성이 높은 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투자를 내년도는 투자해야겠어. 내년도는 주식을 사는 애야. 라고 생각했다면 살 때 굳이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한 확률이 틀릴 수도 있는 거를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 틀릴 수 없는 확률에다 투자하는 게 좋은데 틀릴 수 없는 확률이 뭐냐? 지금 말씀하신 밸류체인 재편이라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그 밸류체인 재편이 반드시 일어난다면 그 밸류체인 재편에서 따라오는 현상은 말씀하신 그러니까 미국 내에다 새로운 공장들이 다 만들어진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럴 때 과연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한 문제, 그걸로 인해서 인건비를 해결하려는 당장 이 흐름은 테슬라를 보면 가장 빨리 알 수 있어요. 기가팩토리, 지금 새로 상하이에 있는 거 말고 새로 미국 내에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얼마 전에 테슬라 본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쿠카에서 만든 로봇들이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훨씬 이런 시장의 흐름을 정말 빨리 읽고 있는 쪽이 일론 머스크인 거죠. 이런 상황이 올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프리미엄을 받았던 거거든요. 물론 요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 평가는 떨어져 있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로봇의 흐름은 테슬라가 굉장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흐름은 내년도에 침체가 크든 작든 일어날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 투자하기 위해서는 밸류체인 재편될 때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산업들이 뭐냐,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들이 뭐냐라는 측면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말씀하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로봇일 것이니까, 지금 현재 로봇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 시장의 관심이나 또는 그런 어떤 그런 학습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꿋꿋하게,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한 그런 변화가 어떤 그런 예측에 의한 게 아니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차라리 그냥 시장과 동떨어지더라도 로봇을 연구하고 로봇을 공부해서 로봇에 투자를 해나가는 게 좋고, 다만 조심할 건 뭐냐면 언제든지 간에 테마적으로 움직일 때는 나빠서가 아니라 급등했기 때문에 급락하는 국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모르고 급락 국면에 들어갔을 경우는 칼갈이 피해만 입게 되니까 오래 유지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런 거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막을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분할 매수하고 장기 투자하고, 그럼 장기 분할 매수는 더 좋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시장이 내가 생각한 그런 게 아니라 나빠서 하락한 게 아니라, 우선 항상 시장이 먼저 가니까 로봇에 대한 가치가 먼저 확 반영됐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테마로 넘어가면 뚝 떨어지는 거니까, 누구든지 팔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진 건 아니고, 제가 말하는 이런 시대가 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ቍ꿋하게 계속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찾아낸 다음에는 꾸준히 그 기업을 더 지속적으로 사는, 자꾸만 앞으로 바뀔 것들을 쫓아다니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봇에 관련돼서는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신뢰도가 높다, 투자로 봤을 때.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흐름도 있느냐? 구체적인 흐름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로봇이라는 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업체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좀 작은 기업들이 많고, 그렇죠. 대기업들이 이제 그렇죠. 또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규모가 큰 건 아니고, 네. 그리고 글로벌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일본 쪽에서 확실히 좀 로봇에 네. 대한 기술이 높은 편이고,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초기 성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을 잘 픽하는 것보다는 네. 이런 것들을 잘 모아놓은 ETF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그렇다면 약간 글로벌 좀 사이즈가 큰 ETF라든지 네.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사실은 로봇에 관련된 ETF는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 상장된 것만 보면, 미국 시장의 로봇 ETF를 보면 4가지 정도 있는데, 요번에 최근에 하나 더 생겨 5가지긴 한데, 4개가 이제 주된 사이즈로 보면 이 중에 3개 정도가 네.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제 ETF 시장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유동성 공급 관련해서 너무 작은 거래, 그 다음에 전체 ETF 사이즈가 너무 적을 때는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냐면, 초반에 이제 유동성 공급을 못 받는 한 30분 정도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될 수 있어요. 사는 쪽에도 팔 때도.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인부스 같은 이런 투자 자문사는 저희가 고객들 ETF를 팔 때는 미국에 있는 그런 ETF 운용사들과 아예 다 연락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면은 사실 미국의 거대한 ETF에서 우리가 얼마나 차지할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 예전에 심천 ETF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주 그냥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파는 때는 아주 그냥 시장이 흔들려야 됐었으니까, 그럴 경우 ETF는 어떠냐면 유동성 공급자라는 게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계속 물량을 내서 가격이 뚝 떨어지지 않도록. 결국 저희 자문사 고객이 하루 종일 팔아야 되는데, 왜냐면 자기가 주문 승인을 다 다르게 하는데 아침에 싹 팔고 말 수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내가 파는 것 때문에 내가 하락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계속 받아주는 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미국 회사라고 연락해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만, 일반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사이즈가 작은 ETF를 거래하면 모르고 자기가, 왜냐하면
다 예약 주문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ETF 주문을 내면은 초반 시간에 다 거래됩니다. 자기가 중간에 자지 않고 일어나서 주문을 내면 모를까. 네. 대부분 그냥 증권사 위탁해서 내면은 바로 그 사람들은 앞에 거래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가격은 제일 비싼 가격에 제일 싼 가격에 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미국 브로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증권사가 해외 ETF나 해외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브로커를 쓰지 않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브로커들 거래였기 때문에 황당한 가격에 거래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미국 주식인 경우, ETF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한 4개의 로봇 ETF 중에서 사이즈가 좀 충분히 되는 한 3개 정도가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ETF들을 약간 특성으로 보자면, ROBO라는 그런 티커를 가진 ETF는 네. 똑같이 로봇주를 투자하는 ETF지만 대부분 80%가 미국의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BOTG라는 이 티커를 가진 로봇 ETF는 일본 기업이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일본 기업이 들어가 있는 그 로봇 회사 그 ETF를 굳이 할 필요가 있어? 미국 회사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 그 시장에서 보면 미국의 규모가 로봇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50%대까지 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전에 로봇 강국은 제조 강국이었어요. 그렇죠. 네. 당연히 제조업을 하는 데가 로봇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리쇼어링이나 이 밸류체인 재편이 이미 본격화됐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미국이 그런 부분들에서 급격하게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로봇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거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도 이미 이 시장은 시작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만약에 지금까지 로봇은 어떤 로봇이었냐면 산업 로봇이라고 해요. 그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그 공장에서 돌아가는 그런 로봇들인데 얘는 여러 가지 제한 장치가 있습니다. 안전 장치도 해야 되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뭐 그런데 지금 가장 각광받는 그리고 앞으로 리쇼어링 시대에 밸류체인 재편 시대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로봇은 협동 로봇이라는 거예요. 협동 로봇은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 위험을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람 빠지고 어셈블리 그 과정에는 전부 로봇만 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같이 들어가도 될 정도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으로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자기 그 위험 감지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되는 건데 이런 로봇에는 어떤 게 제일 필요하냐면 감압기 뭐 이런 기술들 근데 이런 기술들은 일본에 있는 기업들 야스카와라든지 뭐 이런 아주 유수의 기업들이 더 잘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격적인 로봇 시대가 온다면 일본 기업이 전면에 등장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시대가 오게 될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본 기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ETF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앞으로 한 1, 2년을 본다면 유망하다. 왜 진정한 로봇 투자일 수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근데 실적은 일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쪽이 부침이 더 심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는 일본 주가가 괜찮았던 거 아시죠? 오히려 네네. 지금 이제 그 뭐죠? YCC 바꾸고 나서는 일본도 이제 지고는 있는데 그동안은 계속 남들은 다 긴축인데 완화했기 때문에 꿋꿋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쪽 기업들 중에서 로봇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 2위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사실 일본의 엔화의 그런 완화의 흐름도 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일본도 긴축으로 돌아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일본의 메리트도 사실은 없어졌기 때문에 일본 로봇 기업에 투자하는 거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로봇의 어떤 그 기능이나 그런 어떤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본 기업의 위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로봇 기업이 일본 기업이 50% 이상 들어간 BOTG 같은 것들은 좀 더 노려볼 만한 투자가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ROBO가 좀 더 양호했다. 예, 미국이 80% 이상 차지하니까 예, 그런 규모고 사실 우리가 아는 로봇 기업들은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큰 회사는 다 로봇 기업입니다. 구글도 마찬가지, 아마존도 마찬가지, 뭐 다 로봇 기업들이죠. 네. 예. 정리를 하면은 이게 탈세계화 관점에서 앞으로 한 3년간 이 리쇼어링 탈세계화라는 트렌드를 명확히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혜를 볼 만한 섹터가 확실히 로봇 쪽, 그다음에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그쪽인데 이쪽은 확실히 투자 아이디어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까 이쪽을 잘 주목을 하시면서 그리고 방금 여러 그런 경쟁력이 있는 일본 쪽이라든지 미국 쪽 들어있는 그런 로봇 ETF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출연을 하셔서 사이버 보안 이쪽 산업도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유망하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 구조상으로는 사이버 보안은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 관여될 수밖에 없는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하는 그런 논리에서 사이버 보안을 저는 계속 좋게 봐왔고 저희는 꾸준히 투자를 해봤습니다. 물론 성적이 지금 올해 들어서 안 좋아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좋게 보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또 하나가 포함되는데 그게 이제 보안의 영역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이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이 키워드로 앞으로 2, 3년간 시장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키워드와 함께 또 다른 키워드가 뭐였냐면 블록화, 지역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은 과거 어떤 그 탈세계화 때보다도 더 진영화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중국, 러시아, 이란 편먹고,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유럽 뭐 이렇게 편먹고 이런. 그래서 조금 지금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 더 중국은 더 엄청나게 아마 폭발적으로 항의할 텐데 IPEF가 이제 실제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극단적인 대립이 이루어지는데 이 블록화의 특징이 뭐냐? 기본적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어떤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흐름은 이미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서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그 EU에 있는 전형적인 수십 년간 중립국들이 전부 다 지금 나토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 그다음에 방위비에 대해서 독일조차도 2% 이상 방위비를 늘리겠다라는 것들. 지금 한국의 그 방위 산업 관련된 그런 수출이 갑자기 뜨는 이유도 실제로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갑자기 지금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흐름이 그러면 끊길 것 같냐? 이것도 최소한 3, 4년, 5년을 가는 강력한 흐름이다. 왜? 잘 생각해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때릴 수 있었냐면 중국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때린 거죠. 물론 그 전에 크림반도 때도 하지 않았냐? 지금은 그때하고는 양상이 달랐죠. 예, 아주 다른 태도로. 예, 그리고 이게 점점점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건 보니까 저렇게 해? 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위비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올라가야 하는데 이 방위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 방위 산업에 관련된 무기 수출 1위부터 10위 글로벌에서 1위부터 10위 하면 1, 2, 3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10년간. 근데 수입국은 매년 변해. 최대 수입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안정돼 있다는 거예요, 소비가. 무기는 만드는 쪽은 10년 동안 내내 강국이 정해져 있었고, 사주는 쪽은 매번 바뀌었지만 엄청나게 소화가 되더라는 거고. 이게 방위산업, 그러니까 미국의 방위산업만 딱 보면 엄청나게 내수산업이에요. 70%, 80%가 그냥 소화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방어적 그 업종이에요. 참 잘 모르지만.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블록화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분히 노려볼 만한 데인데 이 방위 산업에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 중에 사이버 보안도 왜? 제일 먼저 사이버 공격을 먼저 하니까. 예, 그런 면이 있어서 사이버 보안을 봐야 한다. 두 번째, 인공지능이 이제 본궤도로 올라옵니다. 올해 이제 지금 몇 가지 큰 이슈들이 발표됐어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게 이제 사실 전기차 산업과 굉장히 맞물려 가죠. 예, 그런 면에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인공지능이 실용화될 겁니다. 예, 물론 약간 전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좀 몇 가지 상당 부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실용화된다고 했을 때 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가장 취약한 게 또 사이버 보안인 거죠. 인공지능이 산업을 지배하는 한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치명적인 공격은 사이버 공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오는 이 시기부터 사이버 보안은 더욱더 그거 관련돼서 올라온다라는 거고. 근데 왜 그렇게 성적이 안 좋냐, 요즘 주가는.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금리의 영향을 가장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시절이죠. 지금 모든 주식이 그렇습니다. 사실 기술주란 이름으로, 성장주란 이름으로 이미 하락률이 50% 이상인 데들이 뭐 많은 거죠. 사이버 보안도 다 당연히 기술주에 속하기 때문에 적자 기업들, 이런 쪽들은 크게 빠져 있는 거죠. 같은 사이버 보안이지만 흑자 기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그 기업만 선택하신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지금 주가도 사실은 좀 차별적으로 좀 움직여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 ETF를 하시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게 좋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좀 더 장기적인. 왜냐하면 이 흐름은 작은 흐름이 아니죠. 앞으로 만약에 전기차가 뭐 자율주행 4단계, 5단계로 돌아다니는데 사이버 보안이 취약하면 끝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이버 보안은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이버 보안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성장하는 한은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사이버 보안 회사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데들은 다 클라우딩 관련된 사이버 보안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봤을 때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투자할 때는 ETF로 현재로는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어떤 투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시는 분이라면 아까 말씀 사이버 보안 업체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적자 상태가 아니라 상당히 좋은 기업이 세네 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데들을 택하시면 앞으로 지금부터 사더라도 1분기의 그런 실적에 의한 그런 다툼 안에서도 상당 부분 방어적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혹시 그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뭐 ETF 괜찮은 거 있나요? 네. 뭐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뭐 CIBR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이거 사이버 보안은 한 3-4개 되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연금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연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ETF는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지금은 이거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흔들릴 수 있다. 왜? 지금도 여전히 좋다고 말한 지가 언제 듣는데 왜 아직도 저렇게 못 올라오고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때 굉장히 블록체인,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없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분야가 살아있을 거라는 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점점 기관들은 더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최근에 그 BIS라는 국제결제은행에서 준비금 2%를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가상자산으로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흐름이잖아요. 이런 흐름인데 플레이어는 다 죽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효과가 올까요? 살아남은 플레이어가 승자 독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ETF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종목 투자는 승자 독식에 속한 종목이면 좋은데 안 그랬으면 끝 아닙니까? 제로가 되죠. 그죠. ETF는 그런 면에서 펀드하고 달라요. 펀드는 소위 말하면 모찌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까져버린 거, 원금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ETF는 그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값은 할인 빠르게 떨어졌을 수 있지만 승자 독식 때 또 많이 올라가서 실제로는 보상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물론 모든 ETF가 그렇지는 않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ETF는 또 장점이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는 그래서 나오는 거죠. 펀드는 주식에다 투자하는데 주식에다 투자한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 지금처럼 한 30-40% 뚝 떨어지고 나면 원금 자체가 쫙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펀드 500만 원 됐으면 500만 원 더블해야 원금 돼요. 뭐 ETF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주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주식들이 아까 말한 승자 독식에 의해서 몇몇 종목이 크게 오른 걸로 인해서 아까 펀드가 더블내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죠. 그래서 ETF는 3-4년을 투자해도 되는데 펀드는 3-4년 동안 계속 박살나거나 3-4년 동안 뒤처져 버리면 조정해야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다시는 못 돌아갈 상태가 돼버린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펀드와 ETF의 다른 점은 직접 주식을 투자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느냐의 차이 때문이니까 ETF는 그런 면에서 지금 딴 얘기한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승자 독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들이 있는데 그런 걸 바라보는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ETF로 투자하는 것도 좋다. 사이버 보안도 ETF 투자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종목을 고를 수 있다면 내년도 1분기에 덜 시달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일구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2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은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OMC 회의를 보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